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이 멀어졌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밤사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공습을 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휴전 후에도 이란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두고 논쟁인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가 밤사이에 드론과 미사일 537기 이상을 동원해서 최대 규모의 공습을 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중에 대부분이 요격됐다 이렇게 밝힌 점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측이 밝힌 피해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보면은 지금 F-16 한 대도 요격 과정 중에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는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러우 전쟁은 휴전의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투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드론 공격의 빈도, 횟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접전지를 중심으로 전투도 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선이 확 밀리거나 아니면 전장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 포크로우스크에 11만 명이 지금 그 배후에서 그 러시아군이 지금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자체가 전선을 뚫거나 전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휴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나 왜냐하면 휴전하는 그날 서 있는 데가 그 국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휴전으로 가면서 전투는 더 격화되는 양상. 우리도 6.25 때 휴전 협상을 약 2년간 했어요. 전체 3년 그 전쟁 중에. 그러니까 휴전 협상은 계속 될 거다. 러시아도 지쳤고 오히려 나토는 국방비를 올리는데 푸틴은 우린 국방비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으로 가지만 전투는 상당 기간 더 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드론이 정말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공격력뿐 아니라 미끼용 드론도 투입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드론이 1세대, 2세대, 3세대거든요. 1세대는 그냥 드론. 그다음에 2세대는 여기다가 각종 센서를 장착하는 거예요. 감지 장치, 열 감지, 적외선부터 시작해서 3세대가 제일 무섭죠. 이게 이제 3세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상당수를 파괴할 때 이번에 이란의 주요 인물들을 모사드가 제거할 때 쓰인 건데 그건 뭐냐면 AI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란의 요인들을 암살을 할 때 이란 요인들의 빅데이터를 AI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 드론이 그걸 인식을 해서 그걸 찾아가면서 거기만 때리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전략 폭격할 때 가짜 더미를 만들어놨지만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전략 폭격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끼 이걸 떠나서 크게 보면 이제 AI까지 결합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이제 주요한 이제 전쟁 무기로 자리 잡은 건 확실하죠. 예, 러시아의 드론 제조 능력하고 러시아산 드론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 러시아가 이 드론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드론은 이란도, 터키도 상당히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기술은 최첨단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체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설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중요한 건 부품 조달 능력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제조업 기반에 취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 부분 북한에 들어간 건 확실하다. 여러 가지 외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품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느냐. AI나 이런 고성능의 첨단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렇게 보면 북한은 기술적 제약이 있고 러시아는 제조기업 기반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의 무기들도 러시아에 지원이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 배치가 됐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무기 M1991 다연장 로켓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랑하던 무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소위 서울 불바다론 나올 때 이제 곡산포라는 170mm 자주포, 그다음에 M1991이 22연장. 그러니까 발사관이 22개가 들어있는 다연장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포는 한 발 쏘면 장전을 해야 되지만 다연장은 동시에 나가거든요, 거의.
이제 그게 M1991인데 최근에는 이제 개량형도 나왔어요. 개량형은 이제 유도 장치까지 다른. 근데 둘 다 사거리가 한 6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나 투입된 만큼 이제 손실도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달에 그 구축함 사고 책임자 한 명인 김명식 전 사령관이 한동안 자취를 감췄는데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불과 2주 만에 재등장인데 어떤 의미일지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경로는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의아한 게요. 예. 북한에서 기록용에 사라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처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 장성택이 사라졌거든요. 예. 처형되고 나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숙청됐고 잘하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처형당했을 개연성까지도 점쳐졌거든요. 예. 근데 2주 만에 버젓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영이 안 서는 거죠. 변덕스러운 거죠. 김덕훈 총리 같은 경우도 2023년 안석간석지에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는데 그때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라. 그건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숙청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근데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총리직을 수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김정은의 엄벌 정치가 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영화까지 지웠다 2주 만에 다시 나오고 또 김명식 해군 대장이 과거에 김정은이 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 위원장이 서로 모델을 바꿔 쓰면서 어깨가 동무한 사진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책임을 져서 영화에서까지 지웠다가 다시 2주 만에 내세운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이 즉흥적이다. 변덕스럽다. 그렇게 보면 이게 오히려 권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 측근들, 이 간부들로부터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좀 우습게 보이는 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례적입니다. 저런 일은 북한 사회에서 북한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2주 만에 기록영화에 다시 나왔다는 건. 그럼 기록영화 지운 게 실수냐? 실수일 리가 없거든요. 의도적으로 지워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 파괴됐느냐 이 여부를 놓고 지금 좀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파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또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왜냐? 휴전이 합의한 거거든요. 예. 그 종전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이 전쟁의 원인은 이란의 핵 개발이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우리 비핵화과 핵무기 개발 안 해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싸움만 그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 때려부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자가당착인 게 다 부쉈다고 그러면은 핵 능력이 없어진 거니까 협상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협상 재개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북한 핵 프로그램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줬다. 이건 말이 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렇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완전히 다 제거했다. 제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IAEA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란의 핵 문제는 우라늄 농축이었거든요. 이걸 90%까지 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소위 우라늄탄이거든요. 근데 이란 60%까지 농축했거든요. 요게 이스라엘, 미국의 공격 이전에 408kg이 있었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건 순도 60%, 90%에 64kg였어요. 이 행방을 몰라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 농축을 하는데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파괴했다고 그랬는데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당장 뭐라고 말하느냐. 수개월 이내에 우라늄 농축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 예.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서 그 우라늄 농축 그 원심 분리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빠르면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주 제한적인 타격만 준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랬거든요. 이란이 다시 농축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당연히 폭격할 거야. 그럼 이게 수렁이 되는 거죠.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 폭격하고 개발하면 폭격하고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미국이 너무 빨리 발을 담궜다. 이제 이란이 농축하는 게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다시 폭격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이번과 같은 20일과 같은 기습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란 핵 개발의 뚜껑을 닫은 게 아니고 사실은
불안한 불확실성의 구멍을 입구를 열은 상황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미리 알고 고농축 우라늄을 뭐 미리 옮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미리 이거를 옮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게 13일이거든요. 그리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2주 시간을 주는 것처럼 결국은 안 줬죠. 예. 2주 안에 공격 여부니까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2주란 말을 했다는 얘기는 2주의 시간을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때렸거든요. 그럼 13일 날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고농축을 하려면 이란이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 놓은 408kg을 그냥 앉은 자리에 당했겠냐는 거죠. 옮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408kg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는 408kg의 농축을 하는 무기급 농축을 하는 위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동안은 이란은 NPT 비확산 조약에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IAEA의 사찰을 받았어요. 관리 감독을. 근데 IAEA 사찰을 받는 시설을 때리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는 우리 안 받을 거야. 네. 그럼 IAEA는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농축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첩보망을 통해서 이란을 그렇게 괴멸을 시켰는데 이란이 지금 내부에서 모사드의 첩보망을 차단해서 색출해서 일망타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CIA와 모사드의 눈도 더 무뎌질 거고 IAEA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할 거고 그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 지금 이란이 원래 평화적이라면 5%까지거든요. 이란 핵합의 JCPOA 2015년에 국제적으로 합의할 때 국제사회하고 합의했어요. 우리는 3.75까지만 한다. 그리고 감시를 받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안 돼. 농축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면서 나와버렸거든요. 파기했거든요. 그 뒤로 이란이 알았어. 우리 농축할 거야라고 60%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하겠어요? 90%까지 제가 보기엔 90%까지 농축을 하는 확보할 노력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뱉은 말도 있으니까 핵 개발을 계속 시도하면 계속 공격을 할 거고 이란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어그러진 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란이 지금 얻어 터졌거든요. 예. 핵 과학자, 핵 리더들 9명이 죽었고 네. 수십 명의 군 지휘관이 죽었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핵실을 타격받았고 IAEA 관리를 받는 시설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조건은 뭐냐면 다시 핵 협상을 하려면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죠. 이란으로서는. 이란으로서는 지금 협상장에 나올 명분이 없죠. 지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개발하면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도 핵 개발 징후가 있으면 그 1600km를 넘어서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끊임없는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핵 개발을 멈추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모든 지역을 의심되는 지역을 수색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는 1600km. 미국도 이란에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상황이 아주 피로감이 높은 공중전 아니면 미사일 공격 이게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중 폭격과 미사일만으로는 완전히 핵세를 제거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란에 폭격받은 이후에 감청을 했더니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이런 대목도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공중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끝난 거 아니다. 야구에 나온 요기베라 말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더 지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휴전 상태인데 이마저도 좀 불안한 것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휴전협정 준수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공격을 재개하면 대응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언제든 분쟁이 제기될 수 있어요. 왜냐? 이란은 본인들이 말했거든요. 우리는 핵 개발을 계속할 거다. 물론 평화적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게 징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은 또 때려야 될 거고 그럼 이란은 보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국은 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도 JCPOA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이 공격을 한 건 너무 섣부르게 빠른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중동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